에헤이, 귀한 손님들이 오셨군요. 어서들 앉으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조선의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길조차 보이지 않던 시절, 우리네 가슴을 뜨겁게 적셨던 어느 여인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숙종 임금 시절이라 전해집니다. 경기도 어느 외딴 마을에 이름조차 희미해진 채 그저 박씨 과부라 불리던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으나 모진 운명 탓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와 텅 빈 뒤주뿐이었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산 너머 장터에서 삭바느질 거리를 받아 돌아오던 여인은 길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가냘픈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눈바람을 맞으며 파랗게 질린 핏덩이 아기가 강보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본인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이 아기를 어찌할까 망설였으나 아이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본 순간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인연이라 생각하고 아기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씻기려 강보를 풀자 그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몰락한 어느 양반가의 가문 이름이 새겨진 은가락지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지요. 아이는 원래 귀한 집 자손이었으나 가문이 화를 입어 길가에 버려진 처지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아이를 제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배는 고라도 아이에게는 죽 한 그릇이라도 더 먹였고 남의 집밭을 메고 빨래를 하며 번 돈으로 아이의 글공부를 도왔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의 발이 시릴까 제 치마를 잘라 버선을 만들어 신겼고 여름에는 모기가 아들을 물까 밤새 부채질을 하며 곁을 지켰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지극정성을 먹고 자라며 마을에서 으뜸가는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아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쌈짓돈을 아들의 보따리에 넣어주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탄 관리들이 나팔을 불며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행렬의 맨 앞에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당당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인이 길에서 주워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말에서 내려 흙먼지 나는 길바닥을 지나 어머니의 오막살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툇마루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던 늙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 불초자식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실화입니다.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켰는지 그 눈물겹고도 장엄한 대서사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팔도를 떠돌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집하는 이야기꾼이 여기 왔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선비님들, 이 추운 겨울밤 아랫목에 모여 앉으셨으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면서도 끝내는 뜨거운 눈물을 쏟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을까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다 한들 사람의 진심과 하늘이 맺어준 인연만큼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 일성록 한 귀퉁이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실화이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산짐승도 굴을 찾아 숨죽이고 흐르던 개울물마저 꽁꽁 얼어붙어 세상 천지가 온통 하얀 정막에 갇혀버린 그해 겨울, 마을 어귀 외딴 오막살이에는 한 여인의 한숨소리만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 박씨 과부라 불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아 지아비의 얼굴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몹쓸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고 남편은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남겨진 것이라곤 비바람에 삐걱거리는 초가 삼간과 텅 빈 뒤주, 그리고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다는 서러운 팔자 타령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까마귀마저 둥지로 돌아간 늦은 저녁. 읍내 장터에서 삭바느질 일감을 받아 돌아오던 박씨의 발걸음이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서 뚝 멈춰 섰습니다. 으앙, 으앙.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녀리고 애처로운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박씨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볼을 살짝 들춰보자 파랗게 질린 입술로 숨을 헐떡이는 핏덩이 같은 사내아이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어떤 모진 어미가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버렸단 말인가. 박씨는 앞뒤 젤겨를도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아이의 몸에서 미세한 온기가 박씨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정,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가 강볼을 풀자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주머니 끈을 풀자 은은한 빛을 내는 은가락지 쌍과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훈장 어른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조정에서 강직하게 직언을 하다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했소. 가문은 멸문지화를 입었고 만삭의 몸으로 간신히 도망친 어미가 이 아이를 낳았으나 추격하는 무리가 가까워져 더는 함께할 수 없구려. 지나가는 귀인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핏덩이를 거두어 주시오. 아이의 이름은 겸이라 지었으니 훗날 이 아이가 살아남아 장성하거든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오. 역적의 자식이라니. 이를 관아에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자칫하면 박씨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훈장에게 간곡히 청하여 입단속을 부탁하고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겸이라.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겸이다. 내 품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내 아들이다. 박씨는 그날부터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죽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일 젖이 문제였습니다. 박씨에게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지요. 그날부터 박씨의 눈물겨운 젖동량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는 아이를 업고 마을을 돌며 젖 먹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사대부 집이건 상민의 집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쌀 한 대박을 내주며 쫓아내기도 했고 심술궂은 안악들은 소금까지 뿌려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게 하면서도 소리 죽여 울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의 입술은 늘 부르터 있었고 손발은 험한 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지만 날이 갈수록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겸이의 볼을 볼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저 겸이를 따돌렸지요. 흑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박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씻기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겸아, 사람의 귀하고 처남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다. 너는 하늘이 내게 주신 귀한 보물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겸이는 서당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했음에도 천자문을 독학으로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가 삭바느질을 하러 양반집에 갈 때면 겸이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서당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담너머로 엿듣고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어느 날 겸이가 마당에 떨어진 붓을 주워 들고는 종이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효당갈력,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길을 본 집주인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다. 내가 글방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줄 터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키우거라. 하지만 하늘은 어찌하여 시련 뒤에 또 다른 시련을 주시는지요. 겸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흉년이 들고 돌림병이 돌아 박씨마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약 한 첩 써볼 돈이 없어 끙끙 앓는 어미를 보며 소년이 된 겸이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산골짜기를 휘몰아치고 있었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릴 기세였어. 그 엄동설안의 밤, 앙상한 가지를 귀신처럼 늘어뜨린 늙은 버드나무 아래 핏덩이 하나가 강보에 쌓여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네. 그때였네. 오들오들 떨며 산길을 내려오던 한 여인, 마을에서 남촌댁지라 불리던 과부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남촌댁의 거친 손이 눈 덮인 강보를 향해 뻗어졌네. 손끝이 닿는 순간 아이의 온기가 얼음장 같은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져 왔지.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엄동설안의 핏덩이를 버리다니 사람이 할 짓인가. 남촌댁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으며 아이를 덥석 안아 올렸네. 아이는 이미 입술이 파랗게 질려 숨소리마저 희미해지고 있었어. 그녀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그 차가운 아이를 맨살에 맞대어 품었네. 오막살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기가 훅 끼쳐왔어. 남촌댁은 급한 대로 아랫목에 깔아둔 낡은 목화 소미불을 펴고 아이를 눕혔네.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집단을 몽땅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어. 아이가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자 남촌댁은 발을 동동 구르다 부엌 구석 항아리에 남은 쌀 한 줌을 꺼내 맷돌에 갈기 시작했어. 아가, 조금만 참거라. 내 금방 미음이라도 쑤어줄 터이니. 숟가락도 없이 손가락에 미음을 찍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니 아이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손가락을 쪽쪽 빨아댔어.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도 기특한지 남촌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네. 그날 밤 남촌댁은 아이를 싼 강보를 풀어 헤쳐 보았어. 겉은 낡고 피와 진흙이 묻어 지저분했지만 겹겹이 쌓인 천을 들춰내자 뜻밖의 물건이 나왔네. 아이의 베넷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 고이 접힌 비단 천 한 조각과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게야.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다. 필시 사연이 있는 집안의 자식이구나. 남촌댁은 직감했네. 이 아이가 단순히 가난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정쟁이나 집안의 화를 피해 급히 빼돌려진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그 물건들을 헌 헝겊에 꽁꽁 싸서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틈새에 숨겨두었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가 오면 내어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야. 그날부터 남촌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네. 그녀는 아이에게 버드나무 아래서 주었다 하여 버들지라는 아명을 지어주었어. 버들이가 5살이 되던 해 남촌댁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버들이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지. 다가가 보니 아이가 땅바닥에 쓴 것은 놀랍게도 천자문이 첫 구절인 하늘천, 땅짓이었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가 그저 어깨너머로 들은 소리만으로 글자를 깨우친 것이었어. 어미야, 저 글자들이 자꾸 내 눈앞에 아른거려요. 저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아요. 남촌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지. 천한 과부의 아들로 자라기엔 아이의 총기가 너무나 빼어났기 때문이야. 그래, 이 아이는 범인이 아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재주를 썩힐 수는 없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든 버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굳은 결심을 했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라도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겠노라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10수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어느 명문가의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소문이었지. 남촌댁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 혹시나 버들이가 그 아이는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아이를 찾는 자들은 아군일까? 아니면 씨를 말리려는 자객일까? 어느 늦은 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장정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오막살이를 훑고 있었네.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살기가 서려 있었어. 남촌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버들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 과연 이 사내는 누구이며 버들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훌쩍 지났네 그려. 흐르는 물 같고 쏘아보낸 화살 같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저기 저 산비탈,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듯 위태로운 오막살이집 일세. 방 아랫목, 그나마 온기가 조금이라도 머무는 자리에는 이제 어엿한 소년의 태가 나는 버들이가 앉아있네. 10년 전 강보에 쌓여 울던 그 아이가 어느새 입가에 거뭇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15소년이 되었어. 버들이 앞에는 번듯한 책 한 권, 깨끗한 종이 한 장이 없어. 지금 버들이 손에 들린 건 붓이 아니야. 아궁이에서 꺼낸 식은 숯덩이 하나, 그리고 방바닥에 놓인 평평한 나무 판자 하나가 전부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버들이가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수추로 나무판 위에 글자를 쓰네. 쓱, 쓱, 거친 나무판에 숯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져. 썼다 지우고 다시 또 쓰기를 멈추지 않아. 3. 그 뒤편, 운목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촌댁이 앉아있네. 밤낮 없이 남의 집 빨래며 밭을, 삭바느질을 닥치는 대로 해왔으니 오죽하겠나. 바늘을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투박하기 그지없는데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고 있네. 버들 도령, 기름 닳는다. 이제 그만 자거라. 어머니, 조금만 더 익히고 자겠습니다. 이 구절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남촌댁의 말은 본심이 아니었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지. 이 아이가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핏줄이 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재주인지 버들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를 탐하고 이치를 깨닫는 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일세. 남촌댁은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아들의 굽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네.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저 누더기 옷. 사실 저 아이는 비단 옷을 입고 금관을 써야 할 귀한 신분일지도 모르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옥패. 남촌댁은 배가 고파 흙을 파먹을지언정 그 옥패만은 팔지 않았어. 언젠가 이 아이가 장성하여 잿뿌리를 찾게 될 때 유일한 증표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 버들이가 잠시 숯을 내려놓고 돌아앉아 어머니를 보내. 어머니, 손가락이 또 터지셨구려. 제가 내일 약초를 캐오겠습니다. 괜찮다. 그보다 버들아, 내일은 장날이니 읍내에 좀 다녀와야겠다. 읍내에요. 쌀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다. 내가 볼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헌책방에라도 가서 맹잔히 논언이 하는 것들, 낙권이라도 구해보마. 사실 남촌댁은 결심을 한 것이었네. 자신의 머리카락, 그 길고 풍성했던 머리채를 잘라 팔기로 한 것이지.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인가? 목숨과도 같은 정절의 상징 아니던가. 허나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머리카락이 대수랴 손가락 10개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어미의 마음인 것을. 나무판 위로 뚝 하고 검은 물방울이 떨어졌어. 숯검댕이 묻은 눈물이 나무판 위로 번져나갔지?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리라. 비단옷 입혀드리고 고기 반찬 드시게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리리라. 소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었네. 뼈저린 가난과 멸시 속에서 피어난 한이자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효심이었지. 밤은 깊어가고 방 안에서는 사각 수추로 글 쓰는 소리와 투둑 바느질하는 소리만이 엇박자로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네. 그것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모자의 합주곡이었지. 그때였네. 밖에서 인기척이 난 것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행색이 꽤나 점잖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는데 달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날은 저물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흉흉하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오. 남촌댁이 거절하려는데
버들이가 나서며 문을 활짝 열었네. 어머니, 밤길이 험합니다. 좁은 방이지만 아랫목을 내어드리면 어르신 몸 하나 녹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어르신. 버들이의 당차고 예의 바른 목소리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방으로 들어섰네. 그리고 호롱불빛 아래서 버들이의 얼굴을, 그리고 바닥에 놓인 새까만 나무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치로 글을 쓰고 있었단 말이냐? 무슨 글을 쓰고 있었느냐? 맹자 양해왕 편을 쓰고 있었습니다. 맹자라. 내가 그 뜻을 아느냐?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를 배워 그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15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도 당돌하고 거침이 없었지.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탄복했네. 이 노인이 단순한 과객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정계에서 은퇴하여 낙향하던 대제학 심대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 우연한 만남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점이 될 줄이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게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온 산천에 진달래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어. 남들은 꽃구경이다 뭐다 하며 들뜬 마음으로 산을 오르내리는데 남촌댁의 마당에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이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 오늘은 바로 그 금쪽 같은 아들, 버들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었거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옥체 강건히 계십시오. 이제는 어엿한 산의 대장부가 된 버들이 마당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 무명 바지저고리에 낡은 갓을 쓴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장군감이었지. 남촌댁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손으로 온매무새를 만져주었네. 그런데 말이야, 남촌댁의 머리 모양이 어딘가 이상했어. 평생을 곱게 빗어 넘겨 비녀를 꽂았던 그 풍성하던 머리채는 온데간데 없고 웬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게 아니겠나. 사연인즉슨 이러했어. 남촌댁은 결국 읍내 장터 가발 장수에게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팔아버린 게야. 그것으로 아들이 과거장에서 쓸 최고급 종이와 먹을 사온 것이지. 버들이야, 이 어미 말 명심해라. 내가 입은 옷은 남루하나 내가 품은 뜻은 비단보다 고와야 한다. 기죽지 마라. 너는 하늘이 내린 아이다. 남촌댁은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 그러고는 품속에서 붓한 자루를 꺼내 쥐어주었지. 그 붓은 남촌댁이 머리카락을 팔고 남은 자투리 머리털을 모아 직접 엮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필, 어미의 머리카락붓이었어. 버들이는 어머니의 댕강 잘려나간 머리를 가린 헝겊을 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 갓끈을 고쳐 매는 버들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지. 아들은 길을 떠났네. 흐드러지게 핀 분홍 진달래 꽃길 사이로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데 남촌댁은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구박 정자나무 아래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어.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고름이 양말에 눌어붙었어. 하지만 버들이는 그때마다 보침 속에 들어있는 그 붓,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붓을 꺼내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 나는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께 가마를 태워드릴 것이다. 이 붓에 서린 어머니의 한을 내가 풀어드릴 것이다. 드디어 과거장에 당도했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아수라장 속에서 버들이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어. 시제가 내걸렸어. 논형제 투금지에 형제가 금덩이를 던진 뜻을 논하라. 버들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위해 머리카락까지 팔아버린 어머니의 희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길러준 그 사랑이 떠올랐어. 버들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붓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먹물이 종. 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야. 금덩이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나
사람의 마음은 따스한 피가 흐르는 곳이다. 형제가 금을 강물에 던진 것은 금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금 때문에 상할지도 모르는 형제의 마음을 지키고자 함이니 버들의 글은 단순히 옛 성현의 말씀을 베끼는 수준이 아니었어. 가난과 서름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인간의 도리,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통찰이 구절구절마다 서려 있었지. 채점을 하던 시관들의 방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 그때 이번 과거 시험의 총책임자인 대제학 심대감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다가왔어. 그런 그가 한 시관이 건넨 답안지를 받아 들었네. 심대감의 눈이 답안지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무덤덤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답안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나. 그 글씨체가 너무나 낯이 걷기 때문이야. 강인하면서도 끝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 필체,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핏줄이 즐겨 쓰던 그 필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거든. 이 답안지의 주인이 누구냐? 당장 명부를 확인해라. 대감마님. 이름은 이버들이라 하옵고 남촌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라 하옵니다. 심대감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어. 이버들. 남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경랑이 일렁거렸지. 과연 이 시골 선비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줄일까? 한양의 봄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았네. 궁궐 앞 너른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3년에 한 번 열리는 과거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예, 그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단상 위에는 오늘 이 의식의 총책임자인 대제학 심대감이 우뚝 서 있었네. 하지만 오늘의 심대감은 예년과 달랐네. 그 침착하기로 유명한 노대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파인 눈가에는 뭔가를 애타게 찾는 빛이 역력했지. 그 손에는 어젯밤 밤새 혼자 들여다보았던 답안지가 들려 있었어. 둥, 둥, 둥의 큰 북소리가 3번 울리자 광장이 일순 조용해졌네. 서리가 두루마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섰어. 장원. 남촌 출신 이버들. 그 순간 광장이 잠시 침묵에 잠겼네. 그러고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네. 광장 구석자리, 기와집 귀족 자제들 사이에 홀로 섰던 버들이가 고요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어. 버들이는 눈을 떴어. 그리고 단상 위의 심대감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지. 비웃음을 띠던 귀족 자제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어. 관례에 따라 어사화를 수여하는 순간이 왔네. 심대감이 왕이 하사한 종이꽃 장식이 달린 모자를 들고 청년에게 다가갔어. 그 손을 버들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심대감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 들어왔지. 버들이의 낡은 도포 소매 끝으로 살짝 삐져나온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붓 한 자루였는데 그 붓의 모필이 예사 짐승의 털이 아니었어. 곱고 검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엮어진 것이었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 붓. 심대감의 손이 멈추었네. 젊은이, 그 품 안에 있는 붓, 어디서 났느냐? 소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옵니다. 형편이 어려워 붓을 살 수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드신 붓이옵니다. 심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 그 엄격하고 근엄한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 수십 년 관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 없는 노대감이 말이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고향 마을에 계십니다. 내 어머니의 성함이 무엇이냐? 남촌댁이라 불리셨습니다. 심대감이 눈을 감았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 오래된 비단 수건에 쌓인 옥 조각 하나였네.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패의 나머지 절반이었어. 버들이라 했느냐? 아니, 이름은 본시 겸이 아니었느냐? 버들이의 눈이 순간 흔들렸네. 그 이름, 겸. 어미가 어릴 때 단 한 번 을조리듯 부른 적 있던 이름. 어미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심대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험 있는 노대감이 장원 급제자 수여식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한 것이야. 겸아, 겸아. 이놈의 하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버들이는 영문을 모른 채 노대감을 바라보았어. 그때 노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내밀었네. 버들이의 눈이 크게 떠졌지. 그것은 자신의 어미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쪼개진 옥패의 정확한 나머지 절반이었던 거야. 나는 이 겸의 아비다. 광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이 숨을 멈추었네. 내 어미는 나의 조강지처, 내 아비는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느니라. 내 어미가 만삭의 몸으로 도망쳐야 했고 너를 길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찾았다. 내 아들을, 내 핏줄을.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는 하늘이 내려보낸 은인이다. 내 평생을 다해 은혜를 갚으리라. 버들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네.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이 함께 울었어. 하늘에서는 봄볕이 쏟아져 내리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흩날리는 꽃잎을 그 두 사람 위로 뿌려댔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온, 그러나 가장 완전한 상봉이었네. 방방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네. 한양의 대로가 온통 떠들썩했어. 장원 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꼽고 말을 타고 행진하는 유가 행렬이 있었기 때문이지. 허나 버들이의 마음은 이미 한양에 있지 않았네. 온 마음이 저 멀리 남촌 오막사리에 홀로 있을 어미에게 달려가 있었지. 버들이는 심대감을 찾아갔어. 아버지, 소자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소자를 거두어 키워주신 그 어머니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함께 가겠다. 내 무릎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이 가슴의 빚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야. 그리하여 이상한 행렬 하나가 한양을 출발했네. 대제학 심대감의 교자와 관리들의 말, 그리고 그 행렬의 선두에 어사화를 꽂은 버들이가 말을 달리는 모습이었지. 문경세제를 넘고 산을 돌아 사흘 만에 남촌 마을 어귀에 당도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어. 어사화라. 장원이라. 남촌 대가들이 장원 급제했다네. 과부집 주워온 자식이 장원이 됐다고? 세상에, 정말인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만 버들이는 듣지 못했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지팡이를 짚고 꼬부장하게 서 있는 늙은 여인 하나, 바람에 헝겊이 날리는 허름한 머리차림에 손발이 거칠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사람. 남촌 댁이었어. 달려오는 청년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자 남촌 댁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네. 두 팔을 앞으로 벌렸지? 버들아. 그 한마디에 20여 년이 담겨 있었네. 젖동량 다니며 당한 수모, 삭바느질로 거북이 등껍질이 된 손, 머리카락을 팔아붓을 만들던 그 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동구 밖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던 그날. 그 모든 세월이 그 두 글자 안에 녹아 있었어. 버들이가 어미의 품으로 뛰어들었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 어머니, 소자 돌아왔습니다.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놈아. 왜 이렇게 야위었느냐? 얼굴이 왜 이래, 고생을 얼마나 했기에. 어미는 아들을 보며 제일 먼저 밥걱정을 했네. 그게 어미라는 존재야? 아들이 장원이 됐다는 감격보다 아들의 홀쭉한 뺨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 한참 뒤 버들이가 어미를 부축하여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았네. 교자에서 내린 심대감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어. 심대감은 남촌댁 앞에 이르더니 그 위험 있는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렸네. 이 죄인이 절 올리겠습니다. 남촌댁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쳤어. 어르신, 이게 무슨... 어르신같이 귀하신 분이 이 천한 것에게 천하다니요.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고 사람으로 키워주신 은인이시니. 심대감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네. 자신이 바로 그 역적의 누명을 쓴 아이의 친조부이며 20년 전 빼돌린 아이를 찾아 헤맸다는 것, 그리고 오늘에야 하늘의 뜻으로 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남촌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그러고는 조용히 웃었지. 이 아이가 귀한 핏줄인 줄은 알았습니다. 강보에서 나온 옥패가 예사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자식인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잃었네. 그 중에는 과거에 박 씨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을 했던 안악도 있었고, 버들이를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도 있었어. 그들 모두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 그날 저녁, 버들이는 어미의 오막살이 낡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 있었어. 어머니, 이제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한양이라. 이 늙은 것이 가서 뭘 하겠느냐.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것 입으시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시면 됩니다. 남촌댁이 오래된 버릇처럼 아들의 손을 잡았네. 버들아, 아니 겸아. 너는 이름이 두 개구나. 하나는 내가 지어준 이름, 하나는 아비가 지어준 이름. 저는 버들이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 두 사람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네. 한양으로 올라온 남촌 댁의 첫 며칠은 정신이 없었네. 사대부 가옥의 높은 기와 처마 아래 넓은 대청마루, 비단 이불이 깔린 따뜻한 아랫목, 아침마다 수라상처럼 차려지는 밥상.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 첫날 아침, 몸종 아이가 들어와 문안 인사를 올리자 남촌댁은 즐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어머니께서 평생 하늘이 무너지는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남촌댁의 일과는 단순했어. 아침에 일어나 뜰에 핀 꽃을 구경하고 버들이가 퇴청하면 마루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심대감 내외와 함께 밥을 먹었지. 그런데 한 가지 남촌댁이 끝내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네. 바늘이었어. 손에 바늘을 쥐지 않으면 영 어색한 게야. 버들이가 말렸지만 남촌댁은 기어이 바늘을 잡았어. 단 이번에는 달랐네. 예전에는 돈 한 푼이 아쉬워 남의 집 바느질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아들의 관복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것이었어. 관복 소매 안쪽,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학 2마리를 수놓았지. 구름 위로 나는 2마리의 학. 버들이가 그 수를 발견한 것은 한 달쯤 뒤였네. 어머니, 이게 뭡니까? 학이다. 구름 위로 나는 학. 왜 여기다 수를 놓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 그냥 내 곁에 늘 있고 싶어서. 내가 어딜 가든 이 학이 함께 할 테니 몸 성이 다니거라. 버들이는 말을 잇지 못했네. 2 학의 수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다가 그 소매를 얼굴에 가져다 댔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조정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네. 버들이, 아니 이제는 이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진관료가 임금 앞에 상소를 올린 것이야. 20여 년 전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어간 자신의 친부의 명예를 복권해달라는 것이었지.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 자칫 잘못하면 자신마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청원이었지. 심대감이 나서서 말렸어. 겸아, 아직 때가 아니다. 아버지, 소자의 어미는 자식 하나 없이 과부로 살며 남의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자가 살아있는 한 진실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심대감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네. 그러다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내 아비를 닮았구나. 3달 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
이겸의 친부에 대한 역적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졌네. 억울하게 죽어간 그 이름이 역사의 기록에서 복권되었지. 이것이 조선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에 지겸의 효심이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사건이야. 그날 저녁, 버들이는 남촌댁의 방으로 들어갔네. 어머니. 오늘 제 진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소자를 살려주셨기에 소자가 살아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남촌댁이 손을 내밀었네. 버들이가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 손등에 깊이 패인 주름들, 그 하나하나가 이겸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지. 버들아. 너는 내가 거리에서 주운 아이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 어머니도 제 선물입니다. 하늘이 소자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 뜰에서 바람이 불어왔어. 매화 향기가 실려왔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그 향기를 함께 맡았네.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 하나가 어사화를 꽂은 대감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그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한 여인의 눈물이 있었다네. 소금을 뿌려가며 쫓아내던 세상이 끝내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은 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어. 그저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의 다짐이었지. 이겸이 관직에 오른 뒤 남촌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줄이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자신이 어릴 때 신세졌던 서당 훈장 어른의 집안을 찾아 끝까지 돌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심대감은 생이 끝날 때까지 남촌댁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하네. 그리고 남촌댁은 저 산골 오막살이에서 홀로 늙어 죽는 신세를 면하고 따뜻한 집 아랫목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지. 그녀의 무덤은 이겸이 손수 꽃나무를 심어 단장했어.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무덤가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다지. 저게 다 남촌 댁 어머니의 마음이야. 살아서도 자식 위해 피었고 죽어서도 자식 곁에서 피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 줄 알지? 하지만 진짜 기적은 거기 있지 않다네. 춥고 배고픈 밤, 울음 우는 아이를 품에 안기로 한 그 순간. 손가락이 터지도록 바느질을 하면서도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은 그 순간. 머리카락을 잘라 붓을 만들면서도 눈물을 삼킨 그 순간.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순간들이 모여 기적이 된 것이야.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둡더라도 남촌댁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한 봄은 반드시 온다네. 진달래는 반드시 핀다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보따리 가득 지고 오리다. 안녕히들 계시오.